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장애인의 날 행사에서 약물요법에 대한 강의를 맡은 원광대학교 병원 재활학과 김재희 교수입니다. 오늘 주로 이제 다약제 약물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 특히 재활학과에서 흔히 처방하는 약제들의 효과와 용량, 부작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다약제 복용이란 4개에서 7개 이상의 약물을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것이고요. 다양한 만성질환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하며 고령의 환자들에서 흔합니다. 그래서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약물들이 있고요. 이제 환자 상태에 따라서 이제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약물과 다약제 복용이 다 결합이 되면 이런 이상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약제 복용의 문제점은 약물 간의 상호작용이 증가하고 부작용이 증가하며 약물 관리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처럼 복용 약물의 수량이나 약물이 늘어날수록 부작용 발생도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방이 연쇄적으로 이루어진 사례 제가 다른 데서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환자가 가병원에 가서 전문 치매 약물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제 치매 약물이라는 것은 부작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가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아리셉트란 약은 뭐 불면, 구역, 설사, 뭐 두통, 피로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또 배뇨 관련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작용이 있을 때 처음부터 이 환자가 가병원에 다시 갔으면 됐는데 그게 아니라 나병원에 가서 소변을 자주 마렵다, 방광의 민감성을 낮추는 약물을 쓰게 되면 또 어지러움이 발생하고 이 어지러움 때문에 어지러우니까 이제 이비인후과나 신경외과에 가서 어지러움을 줄여주는 약을 또 사용하겠다. 그러면 이런 약물들을 쓰게 되면 인지저하가 발생하는 이런 식으로 환자가 처음 처방받았던 선생님과 상의할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계속 그 증상에 대한 약을 하고 또 현재 우리나라 의료 상황상 모든 약을 저희가 다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처방이 연쇄적으로 사용되는 그러면서 다약제로 가는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약물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환자나 약물에 관해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재활학과에서 흔히 처방되는 약제 종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진통제 중에서 이제 몇 가지 살펴볼 건데요.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 아세트아미노펜입니다. 그래서 원광대병원은 현재는 타이레놀이 아니라 타세놀이라는 성분을 주로 처방하고 있고요. 이 성분에는 이제 속효성과 처방형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세트아미노펜은 타이레놀, 타세놀, 세트펜 등의 이름으로 있고요. 주로 사용 목적은 해열과 진통으로 이루어진 진통을 제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으로는 궤양이나 위정출혈 등이 있을 수 있고요. 하루 최대 용량은 4,000ml까지 보통 쓰고 있어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트라마돌인데요. 트리돌, 세타마돌이라고 부르고요. 보통은 이렇게 그냥 트리돌로만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저희 이제 아세트아미노펜을 잘 안 보여서 이제 파라마셋이라고 저희 병원에 들어 있고요. 파라마셋이라는 거는 이 아세트아미노펜 325ml에 트라마돌 성분을 섞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환자들은 주황색약이라고 저에게 주로 많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등도 이상의 통증 관리를 위해서 트라마돌이라는 성분을 쓰게 되고, 근데 이 약이 이제 그냥 먹으면 굉장히 괜찮은데요. 사실 제가 처음 전공일 할 때도 이 약을 빈속에 아침에 이제 생리통이 심해서 당직을 쓰고 있는데 아침에 딱 눈 떴는데 이 약이 있어서 먹었는데 바로 토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먹자마자. 그래서 이런 약들은 먹고 나면 구토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어지럽거나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서 보통 환자들한테 꼭 식전에 먹어서는 안 된다. 밥 먹고 먹으라고 저희가 설명하고 있고요. 또 이 약은 이제
의존성이 강한 마약은 아니지만 일부 마약 성분이 있어서 의존성이나 내성도 있을 수 있어서 일부 저희 환자 중에 이제 파라마셋을 중단했을 때 굉장히 힘들어하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다음은 항우울제인데요. 저희가 편하게 많이 사용하는 약 중에 에트라빌, 상한계 3우울제인 에트라빌, 저희 병원엔 에트라빌로 들어있고요. 주로 사용 목적은 우울증이나 만성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약은 부작용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입마름, 변비, 실형문제, 체중 증가, 기립성 저혈압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학과는 사실 오히려 침이 너무 많이 흐르거나 이럴 때는 부작용을 이용해서 약물을 쓰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약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다양한 부작용이 있을 때는 한번 약을 바꾸거나 중단하는 걸 확인해야 되고요. 이 약은 저희가 그래서 처음부터 노인한테 주의해야 될 약물로 보면서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탈로프람이고요. 약 이름은 렉사프로, 엑스프람, 로프람이고 저희 병원 원광대병원에서는 현재 산도제 에시탈로프람이라고 같은 성분의 약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렉사프로, 에시탈로프람 이렇게 들어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장애를 겪거나 아니면 뇌졸중 직후에 우울증이 굉장히 심하고 이런 우울증을 치료했을 때 전체적인 치료 예후가 좋기 때문에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부작용은 이제 불면이나 자살 성향이나 체중 증가 등이 부작용으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르타자핀, 멀타자핀이고요. 레메론, 미르탁스 등이란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고 원광대 병원에서는 멀타자핀으로 처방되고 있습니다. 가능한 부작용은 졸음이나 체중 증가, 입마름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항경련제인데요. 실제로 항경련제로 개발은 되었지만 실제로 재활학과에서 여러분들이 처방받을 때는 통증약으로 처방을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약 이름은 뉴론틴, 가반틴, 가바틴, 가바스 이런 것들이고요. 사용 목적은 신경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뇌졸중으로 인해서 저리거나 아니면 뇌졸중 이후 CRPS로 인한 심한 통증이 있거나 아니면 당뇨로 인한 당뇨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말초성 신경병증이 있을 때 이런 신경통을 해결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무릎이나 다리, 허리가 아파서 먹는 진통제가 아니라 저리고 이제 아예 기전도 다르기 때문에 주로 신경통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뉴론틴 이렇게 100ml, 300ml, 600ml, 800ml까지 개발되어 있고요. 하루 최대 용량은 3,600mg 정도 쓸 수 있습니다. 가능한 부작용은 졸음이나 어지러움, 체중 증가, 피로감이 있습니다. 또 혈당을 올린다는 보고도 있고요. 그래서 갑자기 복용을 중단하면 발작 위험이 있을 수도 있고 신장 기능 저하 시에는 용량을 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프리가발린인데요. 이제 뉴론틴 다음으로 개발된 약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이름은 리리카 프리가발린이라고 하고 사용 목적은 신경통, 섬유근육통. 그러니까 섬유근육통이라는 거는 온몸의 전체에 여러 군데 아주 심하게 아픈 걸 말하는데요. 이런 섬유근육통 보통 하루 최대 용량은 600mg 정도 쓰게 되고요. 가능한 부작용은 졸음, 어지러움, 체중 증가, 시야 흐림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원에도 과거에는 이렇게 75mg, 150mg, 300mg이 있었는데요. 몇 년 전부터는 이제 고령의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부작용을 호소해서 현재는 카발린 캡슐이라고 해서 25mg과 50mg도 있습니다. 이 약은 제가 전공의 때 한 전화를 받았는데요. 이제 다른 선배님이 한번 처방을 했는데 이 약을 먹고 환자가 저희에게 전화해서 나 죽이려고 했었냐. 그 정도로 대부분의 환자는 제가 말씀드리면 별로 부작용 없었다. 왜 겁줬냐. 대부분 괜찮다고 하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굉장히 졸음이 있고 아니면 어지러워서 쓰러질 뻔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약들은 항상 부작용을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용량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셨을 경우에는 다시 의료진과 상의해서 약물의 용량을 조절해서 환자의 치료를 위해 잘 맞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항경직제인데요. 항경직제 역시 재활학과에서 굉장히 많이 처방하고 있는 약입니다. 왜냐하면 뇌졸중 이후에 경직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그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는 항경직제, 쉽게 말하면 근육을 풀어주는 근육 이완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육의 흥분성을 감소시켜서 결국 근육의 긴장으로 인한 통증을 감소시키기도 하고 근육의 긴장 자체를 풀어주게 되는 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 중에 하나인 바클로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광대병원에서는 바클로펜이란 약으로 처방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타 병원에서 이제 프렉스나 바크론 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목적은 근육 경련 및 경직 완화가 되겠고 하루 최대 용량은 60에서 80mg이고 이 약 역시 대부분 다 중추신경계에서 작용을 하는 약들이라 졸음, 어지러움, 피로감, 또 메스꺼움 등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갑자기 복용을 중단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저희도 약물을 쓸 때 보통은 저 같은 경우는 10mg 반을 잘라서 5mg 아침 저녁이나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시작을 해서 천천히 증량하고 줄일 때도 용량을 감소시켜서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기능 저하 환자에서도 용량 조절이 필요한 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티자니딘인데요. 이 약은 티자리드, 롭튼. 저희 현재 원광대병원은 과거에는 티자리드를 쓰다가 현재는 롭튼 정으로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약 역시 근육 경련 완화를 위해 사용하고 있고요. 가능한 부작용 역시 저혈압, 졸음, 입마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약과 바클로펜이랑 티자니딘 모두 뇌졸중 환자의 경직을 줄이기에도 많이 사용하고 또 티자니딘 같은 경우는 이제 백페인이 허리 통증이 심할 때도 이제 근육통에도 저희가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아노렉스인데요. 단트롤렌 성분이고 본원에는 아노렉스란 약으로 들어 있습니다. 이 약은 근육의 경련을 완화하는 데 목적을 사용해서 쓰고 있고요. 이 약은 앞에 두 가지 약보다는 훨씬 더 덜하지만 졸음이나 어지러움, 불안 그리고 이 약의 특징은 간염이나 간독성이 있을 수 있어서 이 약을 장기적으로 처방하는 환자들에게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피 검사를 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약들은 주로 중추신경제에 작용을 했다면 단트롤렌은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골격근 자체에 직접적으로 작용을 하는 골격근 이완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서 약들이 다 그냥 타블렛이었다면 캡슐로 되어 있어서 환자들도 잘 인식을 쉽게 하는 약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다이아제팜이고요. 다이아제팜을 근육 경련에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는 많이 사용하진 않습니다. 재활학과에서는 이제 인지 기능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다이아제팜은 다이아제팜, 바륨 이렇게 말하기 하는데 이거는 졸음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을 수 있어서 그래도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근육의 긴장을 낮추기 위해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재활학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주로 처방하는 약제들을 조금 잘 설명을 한번 드렸고 그 부작용을 잘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약제를 복용하는 이점은 급성 및 만성 질환의 치료 그리고 예방을 하는 데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본인의 질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본인이 복용하는 약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떤 약이 어떤 질환과 관련하여 복용하는 중인지 이해하고 그걸 잘 정리하는 게 필요하고요. 제가 외래를 보다 보면 몇몇 환자분들은 올 때마다 한 1년에 보통 4번 오신다고 하면 1년에 2번 이상 자기가 무슨 약을 먹는지 계속 체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질환과 먹는지 그리고 사실은 이제 내가 보호자라면 더 잘 정리해서 이름뿐만 아니라 성분명, 횟수 이렇게까지 A 병원은 이렇게 주고 있고 B 병원은 이렇게 주고 있고 아니면은 이런 게 너무 어려우면 아예 한 병원에서 모든 약을 받고 약도 외래 날짜를 최대한 한 번에 다 맞춰서 다른 의사들과 약이 중복되지 않게 처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약을 좀 외래 일수를 맞추는 게 좋냐면 외래 일자를 맞춰놓으면 이제 중복 처방될 때 훨씬 더 저희가 클릭을 할게요. 왜냐하면 다른 병원에서 5일 남았다고 하면 저희가 또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최대한 외래 약을 맞춰서 정리를 하면 다약제를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약이 질환에 따라 지속적으로 복용해야 되는 약인지, 예를 들어서 심장, 뇌졸중 예방 약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만났던 40대 분의 환자분이 최근에까지 그 심근경색이 3번째 왔는데 2번째 심근경색이 왔을 때가 임플란트를 한다고 인위적으로 심장약을 끊었던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질환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복용하고 중단할 땐 반드시 의사랑 상의해야 되는 약인지, 아니면 지금 내가 변비가 있거나 허리 통증이 잠깐 있어서 증상에 따라 조절해서 복용해야 되는 약인지를 반드시 구별해서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용하는 약물의 이상 반응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상 반응에 대해서는 병원 및 약국에서 복약 설명문을 다 항상 잘 주십니다. 근데 이제 그걸 잘 안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복용하는 약물의 이상 반응을 살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제가 앞서 처음에 시작할 때 치매약을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치매 예방약이 굉장히 예민한 약이라서 제가 정말 반알만 추가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5ml 먹고 있었는데 그 다음 회에 5ml의 반절을 더 줘서, 원래 최대 용량을 23ml까지 쓸 수 있는 약이라서 7.5ml로만 증량을 했는데로 바로 전화 와서 막 구토한다, 우리 엄마 왜 이러냐 하고 전화 오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러신 분들은 복용하는 약물의 이상 반응을 잘 살피고 이상 반응을 유발했던 약을 잘 알아두고, 그래서 이렇게 의료진과 잘 확인하면서 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제 복용 시에는 항상 중복된 약이 없는지, 허리 아프다고 진통제 받았는데 또 B병원 가서 무릎 아프니까 나는 다른 데가 아프니까 다른 약을 주겠지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항상 중복된 약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작용 관리 방법으로는 정기적으로 복용하고 있는 모든 약을 병원에 가지고 와서 확인하는 게 좋은데요. 사실 어떤 데서는 그냥 아예 백에 딱 모든 약을 갖고 와서 확인을 하라 하는데, 이거는 쉽진 않지만 어느 정도 본인이 먹는 약을 잘 정리해서 알고 계시는 건 꼭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사와의 소통을 위해 약 이름, 용량, 횟수 등을 잘 확인하고, 아니면 새롭게 의사를 만날 때는 내가 무슨 약을 먹고 있는지 잘 정리해서 보여주시면 저희가 잘 처방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기존의 병원에서 먹는 약 외에도 내가 건강보조제나 영양제, 한약 등을 먹고 있다면 의료진과 알려서 상의하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